전문가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8월 7일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 한 20명대에서 50명대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하루하루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등락은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루 감소했다고 해서 뭐 기뻐할 필요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러한 추세를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더 확산되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미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깜깜이 환자 증가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위험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하루의 어떤 신규 확진자의 등락폭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환자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인데요. 과거에 10%를 넘는 깜깜이 환자가 발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6.2%대로 줄어든 적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1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깜깜이 환자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방문하고 음식점이든 어떤 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라는 환경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민들께서 최근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계십니다만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런 환경 중에 깜깜이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파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질문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경기도 용인시 고등학교 관련 집단 감염 그래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용인의 고등학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관련 내용 들었는데 최소 관련 확진자가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음식점, PC방, 코인 노래방 등 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게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일단 지표 환자로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에 대지고등학교 학생으로 처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확진이 되면서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하고 친구인 관계, 물론 연령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 학생 5명이 실제로 주말 사이에 같이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근원 환자로 보이는 학생은 대지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죽전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날 처음 증상을 보인 반면에 이 죽전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날 처음 증상을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먼저 어딘가로부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감염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어딘가로부터 감염이 됐고 주말 사이에 이 학생들이 같이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물론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급속한 확산은 아직까지는 조짐은 없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 가족 내 감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8월 7일 날 죽전고등학교 학생이 증상을 보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주말 사이에 확산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8월 7일이면 금요일이거든요. 예. 이때 증상을 보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쯤에는 전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학생이 원격 수업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등교 수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 등교 수업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같은 학교 내에서 전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대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죽전고등학교는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추가 감염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시설들, 영화관, 뭐 코인 노래방, 노래 연습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문을 했거든요. 고위험 시설들. 예, 고위험수를 방문을 하면서 이 학생들로부터 학교 내 감염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산의 조짐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부분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에서도 학교 그 교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학교 감염은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이게 뭐 앞서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역시나 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 부산 지역,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이 중학생인 여학생이 감염이 돼서 확진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주말 사이에 가족끼리 노래 연습장을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시설은 그러니까 비단 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피해야 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인데 여기를 방문을 하면서, 물론 이 노래 연습장을 방문을 안 해도 그 가족 내에서 어떤 집에서의 접촉에 의해서 충분히 감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래 연습장이라는 방문하지 말아야 되는 고위험 시설을 방문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부산 지역에서 뭐 평생교육원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항만 쪽에서도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가 다수 발생을 했을 거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만 시설에 대한 방역이 초기에 미흡하면서 실제로 부산도 수도권 못지않게 이러한 숨은 감염자들을 크게 양산한 결과가 최근에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됐던 것처럼 부산의 그러니까 모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결과들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신규 환자가 50명대를 기록했는데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거든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경기도 고양의 반석교회발 N차 감염인데, 이 반석교회발 N차 감염이 남대문 시장으로 이제 번졌고 계속 추가적으로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종교 소모임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이런 방역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없는데, 종교 소모임은 어떻게 보면 본래의 어떤 종교 행사를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역 수칙만 준수를 하면 원래 그러니까 종교 시설 내에서의 어떤 종교 행위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소모임 자체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반석교회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대문 시장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남대문 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대문 시장에서의 누적 확진자 수가 34명으로 보고는 있는데 크게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남대문 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클럽바라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이태원 클럽 발 확산이 일어났을 때에는 당시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주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물론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을 걸로 추정은 하고 있으나 어떤 중간중간의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거나 좀 마스크 착용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뭐 시장 같은 데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이런 행위들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확진자가 발생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감염자가 지역사회의 사회의 어떤 숨은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물론 뭐 감염 경로는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 롯데리아 직원들이 단체 회의를 한 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계속 마스크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마스크 벗는 환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도 점장이나 아니면 직원들 모임을 통해서 지금 확산이 일어났는데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있었을 테고 뒤에 회식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 같이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은 그러니까 비단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모임을 자제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마스크를 절대 벗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원이 잘 파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가 일정 부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꼭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롯데리아 관련해서 지도 있었는데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들 지점에 혹시라도 그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스스로 그 선별진료소 같은 데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태원 클럽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어떤 그 진단 검사를 받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신원을 노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해당 기간 동안에 롯데리아든 앞서 말씀드린 남대문이든 방문하셨던 분들은 내가 그 기간에 해당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검사를 받고 싶다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비교했을 때 이태원 클럽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가 이 시설을 방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 노출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진단검사를 맞지 않은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도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남대문이라든가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기간에 방문을 하셨으면 네.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내 뷔페도 코로나19 그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되잖아요. 방역 관리가 강화되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혼식장 자체도 그렇고요. 뷔페 내에서의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은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뷔페 식당 과거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예식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식장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이러한 통제 방안은 실효성이 일정 부분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러시아 당국이 승인한 백신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시험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는데 과연 안전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백신 개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타이틀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된 백신이 아니고요. 개발 중인 백신을 승인을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한 걸로 보여지는데 2상은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 쓰고 3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 3상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데 이거를 건너뛰었다는 거는 효능도 부분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일단
어떤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효능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담보가 돼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상용화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상 3상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백신이 과연 안전한 건지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시판전의 최종적인 단계인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임상 단계를 1상, 2상, 3상 그리고 4상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4상 같은 경우에는 사후 조치인 거고 개발 단계에서는 1상, 2상, 3상인데 1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전성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특이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보통 인원을 20명에서 80명대로 보고 있고요.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용법이나 용량을 최적화하는 단계거든요. 보통 1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3상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임상 단계는 3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단위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나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성이나 효능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